네, 대통령실이 총선 패배 직후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만큼 이르면 오늘 대통령실 인사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일단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이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 검증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일일이 이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요. 네. 뭐 우리가 지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그 자리 가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도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논란들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또 지난 토요일, 일요일의 과정에서 네. 검증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죠.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했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모레 금명은 아니죠. 이제 토요일,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여론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후보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자, 먼저 이상민 장관부터 살펴보면은요. 네. 이분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있던 분이고 바로 이 직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개항을 해서 네거티브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낙선하셨지만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비서실장의 조건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적인 미래 계획이 없으신 분. 그래야 사심 없이 대통령을 보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야당과 자주 만나고 협치를 이뤄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과외 선생님 같은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노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언급하신 저 4분 중에서는 그나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네. 적격이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거론되시는 분들은 향후에 살펴보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노련함이 있으면서도 정치적 계획이 없는 분들이 찾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다음에 대권을 나간다거나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분인 거죠. 하지만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대권을 꿈꾸고 있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자기가 정치적인 미래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를 위주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일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대선 후보는 당대표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계획이라는 게 당장 대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론되는 4명의 후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요, 부장차장님. 네. 지금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이분은 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정책실장을 지낸 이 관료 출신입니다. 네. 후임 비서실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인데 이분 역시 이 고시를 거쳐서 이 행정 관료로 오랫동안 일해온 이 행정 이제 전문가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소 거야라는 22대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앞으로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인 거야인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당으로 지위를 확보한 조국혁신당 이렇게 다양해진 그리고 수적으로는 야당이 더 의석수가 늘어난 상황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관료도 좋지만 앞으로는
여야정 이 삼각관계를 잘 원만히 해결해낼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또 그만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인물이 와야 된다는 딜레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일체, 혼연일체가 돼서 이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을 때도 여소야대였는데 22대 총선에서 여소거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법과 이런 그 견제가 견제 수준이 아니라 그 국정을 좌초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수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비서실장도 좋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약간 거스르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조화를, 국정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이 정치인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선 의원 출신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행정 경험까지 쌓았다 보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비서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바로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양평 고속도로 건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그 의사결정 또 발언을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현주 변호사님, 이 원희룡 비서실장은 안 된다, 이걸 못 박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받들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한 민심은 결국 정권 심판론에 거대한 큰 물결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주장했던 민주당과 야당들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주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인적 쇄신이라는 카드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등용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정치권이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심에서 확인한 부분이 정권 심판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강조해 왔던 5가지의 국정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양이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그 의혹이 불거져 왔을 때 사실 당시 주무부 장관이었던 그 원희룡 전 장관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 굉장히 거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이런 정권 심판이라는 큰 민심의 물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이 인적 쇄신의 새로운 인물로 등용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의견이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관료형 출신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까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적 쇄신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그 민주당과 뭐 진영 정치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과는 일정 정도 뭐 갈등 관계를 빚었던 사람이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서실은 일종의 대통령의 집행기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나치게 이 비서실 인선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총리, 국회 임명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면 야당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이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 사람과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라 이런 요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좀 대승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에까지 얘기를 좀 반발을 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총리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아도 임명이 강행이 가능하죠. 그러나 총리는 임명 동의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야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걱정인 것은 이런 그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어쩌면 정쟁을 위한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로 흐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야당의 일정 정도 어떤 인사들이 좋을까를 두고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조율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비서실장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네. 그래서 야당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저도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비서실장 이후에 총리를 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과 협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떤 야당과 대표라든지 정무라인과 밀접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은 협의가 되겠습니까? 사람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의 어떤 상황을 잘 알고 설득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인선하는 그 시그널 자체만으로도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좀 변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야당을 좀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총리 후보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온 인사이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총선의 책임에서 좀 자유롭고 또 야당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너무 측근은 아닌 그런 인물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어떤 인물 카드를 내는가가 사실 대통령실과 또 집권 여당의 능력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한 국민 민심에 대해서 준엄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서실장이 되었던 또는 총리 후보자가 되었던 누구든지 간에 야당과의 협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같이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적어도 야당과의 소통은 정말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또한 분명히 이제 대통령실의 문제점이라고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은 이제 불통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오만하다, 독주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소통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국민들께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 자체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 카드를 내세워야 된다는 점은 대통령실의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국민 여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 후반기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여야정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원활히 이끌어갈 것인가, 특히 거야가 된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그 인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초대 국무총리를 한덕수 총리로 그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 승승장구했고 당시 총리까지 지낸 인물을 총리로 발탁했던 것은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발탁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거야 상황을 고려하는 총리 후보자, 그리고 야당과 총리 후보를 놓고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야당과 대화가 통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근데 이렇게 인선을 한다라면 네. 총선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대통령 비서실장,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추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고심이 좀 깊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